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에서 지는 방법. 애틀란틱의 기사 제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무역전쟁의 목표가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밝히지만 캐나다 국민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나 또 누가 고통을 더 견딜 수 있느냐, 이 게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고 있고 공화당도 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사설을 다시 꺼내서 새롭게 사설을 썼습니다. 이보다 더 멍청한 무역 전쟁은 없다고 비난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이란과 또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경제 D-Day 작전이 역대 단일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콧방귀 소리를 보냅니다. 전쟁에서 지고 할 수 없이 내놓은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이란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영상이 나왔습니다. $10,000 현상금 소리도 들립니다. 에브라임 링컨호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이민 구금소에 수감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알 것이고 아버지는 지금 영주권 수속 중이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내가 어찌 하루 12시간 복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대표 제프리 하킴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 비밀 미팅을 한 사실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는 격분합니다. 네바다주 산불로 수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또 다른 수만 명에게는 대피 대기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이었기 때문에 혹시 뉴스를 접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제일 빅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토요일부터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수입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고 전부 여러분과 제가 물건을 살 때 내는 돈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오케이, 이거는 우리 공격을 받으면 전쟁이다. 전쟁이 시작됐고 우리는 받은 만큼 갚아주겠다. 달러 대 달러로 계산을 해서 9월 8일에 발표를 하마. 캐나다도 어떻게 좀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게 빅 뉴스입니다. 자, 그 같은 뉴스는 미국과 캐나다와의 무역전쟁, 돈, 이것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영국이나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도 감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맞대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캐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저항한 것이어서 세계적으로는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 언론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먼저 애틀란틱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기사를 보면은 저는 어제부터 이란 전쟁과 좀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요 꼭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자, 애틀란틱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How to lose a trade war예요. 어떻게 이기는 법이 아니라 무역 전쟁에서 어떻게 지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글씨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괴롭히기는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협상 결렬되고 앞에 말씀드린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발효됐고 보복 관세가 캐나다에서 9월 8일에 나올 것인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막 세게 질렀다가 뒤로 딱 가잖아요. 전쟁이 시작됐다가 또 on and off, on and off,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도 무역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려면 이미 한번 캐나다와의 이 무역 관세에 대해서도 물러섰었어요. 사흘. 큰 거를 내놓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코,
아주 큰 타코가 아니면 이번에는 어렵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 교착은 해결되기 정말 막막하다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서 하나의 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생각이요. 미국은 캐나다보다 크고 강하고 더 부자다. 그러므로 캐나다가 언젠가는 시간 문제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빅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이 빅 아이디어는 틀렸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틀렸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트럼프에게 줄 수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캐나다에 줄 수 있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 규모가 더 크니까. 미국은 캐나다가 무역 교역국 2위고 멕시코에 이어서 캐나다는 굉장히 크니까 1위니까. 그래서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애틀란틱이 지적을 할 때 누가 더 많은 고통을 상대에게 줄 수 있느냐 이 문제만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누가 더 많은 고통을 오래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로 결정된다. 이란과 지금 딱 대비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게 이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다. 그리고 무역 전쟁들에서도 라고 얘기했어요. 지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재량, 여지 같은 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좋다는 겁니다. 환경이. 캐나다의 여론조사. 딱 마크 카니 아래 사람들이 집결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고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반감도 강하고 그게 지금 관광 안 오는 것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보이콧도 물론이고. 그래서 캐나다 사람의 과반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그냥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러시아보다 위험하다고 보고 중국보다 캐나다의 안보에 더 즉각적인 위협으로 본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반이. 캐나다 사람의 3분의 2는 무역협상에서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함에 더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를 합니다. 미국을 믿을 만한 국가야 이렇게 보는 캐나다 사람은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국민의 지지를 엄청 받고 있어요. 지지율이 지금 60%에 이릅니다. 이거 캐나다도 다당제 체제고 또 미국처럼 연방이 있고 각 주가 있는데 그런 캐나다의 정치 체제에서 60%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수치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캐나다 경제요?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인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알루미늄 등등 부과하고 있잖아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에 관세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수출 줄어들었고 성장률도 둔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주 많은 폭은 아니지만 캐나다가 올해는 뜻밖의 구제책을 얻은 겁니다. 일종의 횡재를 얻었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오일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 수출국이에요. 캐나다 원유, 천연가스, 광물, 여러 가지 식료품 가격까지 끌어올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때문에 공급이 달리니까. 그래서 캐나다의 소득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더군다나 캐나다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빚, 공공부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미국보다 낮게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국채라는 거요. 이제 돈을 어디서 꽂을 때 이게 파는 게 국채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미국에 꽂주는 사람한테 이자율 지금 5점 몇 % 줘야 되죠? 수익률이라고 말하는. 캐나다는 4.2%만 주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 캐나다가 지금 더 낫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총체적 난맥상 아닙니까? 40조 달러 국가 부채, 6.7% 모기지 이자율, 갤런당 5달러 넘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헤드라인이었어요. 그걸 애틀란틱이 상기를 시키면서 여기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헤드라인에 하나를 더 보탤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33%까지 내려갔다는 것.
이런 얘기. 그래서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예산연구소, 예일 그 버젯 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뭐 예일대학교 거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래저래 미국의 가구에 1년에 1,100달러 정도의 비용은 분명히 내게 한다. 한 달에 100달러라는 얘기예요, 거의. 캐나다 관련 비용만 따로 내기는 어렵지만 알루미늄을 계산을 해보자고 해요. 2024년도 미국 사람들이 소비한 알루미늄의 4분의 1이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관세 시작하기 1년 전에 4분의 1이 캐나다에서 왔어요. 캐나다가 미국에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과 일본 소비자들이 알루미늄 1톤에 3,000달러를 내면 미국 사람들은 5,000달러를 내야지 돼요. 맥주 한 캔 가격부터 알루미늄이니까 새로운 병원 지을 때 알루미늄 안 들어가겠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모든 가격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캐나다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는 미국 지금 행정부보다 훨씬 합리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고 국가적인 목표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맞나 하는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겨냥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부터 50% 캐나다에서 오는 물건 관세 해도 우리도 즉각 50%안 했잖아요. 그걸 잘 캐나다에 어떻게 이 손해가 덜 가면서 미국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가, 더군다나 공화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들에 이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주정부 리코스토어들이 미국산 와인, 증류수 같은 거 판매 보이콧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캐나다의 리커 수출이 80%가 이 정도면 급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지금 어떤 걸 만들어 놨냐면요. 캐나다에 미국에서 수출을 하려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이 뭐 언어를 뭐 따로 어떻게 해야 되고 캐나다의 법적 요건에 맞추도록 병의 그 레이블 있잖아요. 거기 뭐 설명서 쓰고 이걸 다 바꿔야지 된답니다. 그러려면 그 창고에서 못 팔고 있대요. 캐나다가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바꾸려면 그걸 떼내야 되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변질하지 않으면서.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느니 그냥 창고에 있대요. 다른 나라에 못 팔죠. 다른 나라에 팔려면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에 관한 설명서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캐나다도 지금 미국의 주류 업계에 엄청나게 힘듦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하이오주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수출 가운데 30% 이상이 캐나다로 가는 겁니다. 미시건주요? 수출하면 40%가 미시건 주의 수출의 40%가 캐나다예요. 국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시건주와 오하이오주가 올해 연방 상원 의원 선출하는데 주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시건주에 누구예요? 민주당의 압둘 알 사예드. 이런 식으로 공화당을 컷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합주인 미시건, 물론 미시건은 민주당 그 상원의원의 자리지만 이걸 지키고 나서 다음에 가야 되고 공화당으로서는 이걸 무너뜨려야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 압둘 알 사예드가 너무 진보기 때문에 이거 공화당이 거기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미시건주의 수출이 캐나다에 막혀버리고 하면은 미시건주의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강세 지역인 오하이오 선거마저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경합주인 미시건주는 물론이고. 자, 지금 이래서 무역전쟁 이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이론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더 큰 게 이긴다. 무역도 더 큰 이란과의 전쟁도 미국이 군사력이 강하니까. 이분은 이 데이비드 프롬이라는 이 애틀란틱의 주요 인물 스텝 라이더인데요. 더 큰 폭력배가 언제나 이긴다. 강한 게 이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 더 크다는 것, 규모, 볼륨 이런 것들은 많은 것을 좌우하지만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네요. 선거에서 돈의 위력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까진 가는데 그 뒤에는 꽉 막혀서 그 뒤엔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승리의 요인들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선언한 것처럼 이 무역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캐나다를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편입하는 건데 왜? 트럼프 대통령의 뜻, 지도상에서 미국이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마가들은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를 미국으로 가지고 온다. 좋아해요. 그린란드도 오케이? 왜? 그린란드에도 좋고 우리도 좋지 하면서 마가를 흥분시킬 수 있는 이 목표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미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위태롭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자산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는 경우 어떻게 돼요? 지금 요즘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만도 아들, 사위, 뭐 누구, 본인 연관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 탄핵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33%밖에 안 되는데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할 때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거부하는 그런 전쟁. 미쳤어. 왜 캐나다와 왜 저래야지 돼? 하는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캐나다는요. 캐나다의 독립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무역 전쟁하는데 단기간 손해보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지 하는 마크 카니의 이 생각을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지사에 따라서 미국의 오일을 많이 수출하는 이런 주는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대다수 이상의 주와 주민들의 정서 자체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X표를 많이 그어놓고 있는 거죠. 압도적인 다수가 이건 자존심 때문에 아니 그리고 미국이 나중에 말이야 그걸 뭐 캐나다의 문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었다고 거기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마크 카니와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맹국 캐나다와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약한 쪽도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요. 그리고 그 약한 쪽이 경제 규모나 문화가 작잖아요. 당장은 캐나다가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몇 개월만 버틴다면 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 몇 개월이 뭐예요? 중간 선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무역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데이비드 프롬이라는 애틀란틱의 스텝 라이더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국의 중간 선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갈팡질팡 하는 것 같고. 자, 애틀란틱이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틀란틱은 약간 그 데이비드 프롬 씨는 좀 이상 뭐 국민적인 감정, 정서, 뭐 약간의 역사 이런 걸 섞었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 전문지입니다. 애틀란틱이 입문 여기에 바탕을 뒀다면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처음에 저는 이걸 봤었어요. 이걸 보면은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인데 가장 그 바보 같은 멍청한 정말 더미스트한 그런 무역 전쟁을 리비지티드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거 다시 쓴 거예요. 달라짐이 없다. 오히려 더 멍청해졌다 하는 거. 언제 쓴 그 사설이냐면 봤더니 지난해 1월 31일에 썼습니다. 1월 31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22일에 선서를 하고 바로 그때 뭐 1월 6일 의사당 사건 뭐 무슨 폭도들을 뭐 어떻게 하네 또 뭐 관세 어떻게 멕시코와 캐나다 이런 걸 막 발표를 했을 때예요. 그때 여기 보세요.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 역사상 트럼프는 타당한 이유도 없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그땐 부과하려고 한다였어요. 취임 선서하고 나서 열 하루 뒤니까.
그러면서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쭉 끌고 와서 이번에 쓴 그 사설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캐나다와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편집위원회가 2025년도 1월 달에 발표한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는 바로 이 사설을 다시 가지고 왔다. 재조명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사설을 썼을 때, 바로 이 사설을 썼을 때 엄청나게 막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반발을 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정말 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그때도 이제 제조 시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자동차 대기업에 미친 영향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설에서.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에 거의 가까웠었어요. 이번에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이 관세를 새로 이거 협상 안 되면 물릴 거야 하는 그 데드라인 1시간 전에 아예 안 되겠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 가방 챙겨가지고 돌아와. 해서 판을 깬 게 이번에 캐나다 총리예요. 그랬을 때 그 전에는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에 근접했는데 그럼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업계에서도. 그럼 한국하고 일본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세율이잖아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체에 도움이 됐었겠죠. 그런데 마크 카니 총리가 이 회담을 우리가 깰 수밖에 없었던 one of the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팀이 온태리오에 있는 포드 공장, 미국 회사예요. 포드 공장에서 생산된 포드 트럭을 포함한 중형 무슨 트럭에 대한 관세 완화를 25%에서 15%로 내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월스트리트저널이 다시 쓴 이 사설에서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를 처벌하는 걸까요? 캐나다를 압박한다는 명분으로 결과는 미국 자동차 회사가 그냥 캐나다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만들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동차 한 대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그때마다 다 관세를 붙여요. 이게 그렇지 않았었던 거. 왜 미국에 벌을 주지?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에 심각한 결과를 줄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하네요.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인플레이션 문제로 선거운동에서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낮은 지지율 가운데 하나는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없이 그냥 마구잡이식 전쟁들이라고 했어요. 실제에 무기 갖고 싸우는 전쟁도 있고 무역 전쟁도 있고 이런 마구잡이식 전쟁들을 벌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거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구잡이식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블렌더버스 막 뭐라고 하나요? 막 가까운 거리에서 막 탄화를 막 이상하게 뿌리는 그런 총? 이렇게 하니까 유권자들이 눈에 보면 뻔한데 정교하지 못하게 아무런 전략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 낮은 게 당연하지.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오늘 월요일인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논평이 적나라하네요. 라고 얘기하신 분 계시고 얼마 안 남았네요. 11월 3일이면 다 끝납니다. 몰라요, 그것도 또. 지금도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지지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무슨 뭐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이런 것에는 공화당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캐나다와 무역을 하는 그런 지역의 유권자들은 본인의 지갑이니까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종에 대한 것, 이민에 대한 것 많은 것을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지갑을 해쳐? 이런 유권자들은 싹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그것도 감내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가솔린 값이 이만큼 올라가도 이란을 쳐야지 돼.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는 11월 3일이면 다 끝난다?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공화당 유권자에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들을 더 좀 다지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것도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공화당 정치인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눈에 띌 정도로 공화당 정치인과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잘 모르지만 당신이 하는 일이 다 옳아요. 옳고 말고요. 지금 이 분위기가 아직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것은 무당파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철통같이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선거 지형 자체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구 재조정 그 맵을 다시 바꾸기 전부터도 선거 지형은 항상 공화당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똘똘 뭉쳐서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공화당을 찍어준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하원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요. 자,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뭐 10시경쯤이 될까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뭔가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기 전에 주말에 이미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문을 썼어요. 기고문을 써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스캇 베센트가 D-Day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D-Day. 진짜 D-Day가 이란을 위한 D-Day가 다가오고 있다. 결국은 이란도 제재를 하고 이란의 생명줄을 던져주는 그런 국가들도 다 제재를 한다는 지금까지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시작이 참 재미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D-Day라고 얘기를 할 때 어쩌면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먼저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읽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이란의 경제 D-Day가 다가오고 있다. 자, 1943년 연합국이 미지의 사건의 방향을 모의하기 위해서 테헤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루즈벨트와 처칠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절정에 이르는 작전을 저울질하면서 적에게 가장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질문을 테헤란으로 지금 돌려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결의를 온전히 다 발휘할 순간이 왔습니다. 실제로예요. 2차 대전 당시에 테헤란에서 회담 4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이 있었고 이오시프 스탈린 구소련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자리에 이 세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성과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이어진 건데 그걸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본인이 기고문을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군대의 압도적인 힘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핵 프로그램도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나는 게임, 지금 엔드게임이에요. 이란과 아닌 것 같은데요. 모든 전문가들은 아니다, 지지부진, 뉴노멀로 뭐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또 전투가 이어졌다가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엔드게임이라고 지금 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경제 D-Day가 시작된다. 이게 왜냐하면 시차가 있었어요. 더 전에 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쓴 게 아니라. 적을 상대로 벌인 역사상 가장 큰 거대한 금융 공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지난 47년 동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세계에서 정말 악의 축이었다.
우리는 그 악의 축을 향해서 경제적인 D-Day를 실행을 한다.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도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오늘 올해 미국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 지역의 모든 오일 수출을 우리가 다 차단해 버리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다 그 주변 걸프 국가에 그런 경고를 줬어요. 우리 이란의 허가 없이 선박은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고 뭐 호르무즈에 대해서 새로운 경고도 내리고 지니까 저러는 것 좀 봐봐.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란도 그런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뜻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무슨 뭐 파키스탄에 그 중재를 했었던 뭐 대표가 이란에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베센트 장관은 구체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목표는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이란 전쟁 시작할 때 목표도 얘기를 안 했는데 목표는 얘기했습니다. 테헤란이 홀로 남을 때까지 폭력적인 정권을 지지하는 모든 경제적인 생명줄을 끊는 것. 근데 이게 한두 번 이란을 이렇게 위협해 왔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오일 값은 뭐 배럴당 뭐 93달러 뭐 이 정도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브렌트 유가요. 그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 유가 그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그리고 생명줄을 끊는 것이다. 이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중국이 해주겠어요?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인데 중국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왜들 이렇게 싸우느냐고. 지금 그래서 오늘 뭐 당연히 아침 뭐 10시가 조금 넘으면은 오늘의 미국이 끝나면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 같은 내용이 탑 이슈가 되겠지만 이란에 엄청나게 뭐 피해가 된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가할 대로 다 제재를 가했고 이란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이란이 버티림이 더 시간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탑 뉴스니까 전해드리기는 했고요. 비상사태, 준계엄 나오면 경제적인 활동 극단적으로 위축. 비상사태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으니까 뭐 그냥 오늘은 이쯤 얘기하지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란은 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네요. 얼마 전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무슨 암살 표적으로 해서 하더니 제가 이 비디오는 봤습니다만 보여드리지는 않겠어요. 이란 그 TV 채널 3 또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이 있는 이런 매체에서 베런 트럼프를 지금 이제 겨냥을 해서 유니폼 입고 있는데 아스널 유니폼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옛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 그때는 이 베런이 더 어렸잖아요. 부활절 때 달걀 굴리기 행사 때 이 영국 팀에 이 잉글랜드 그 런던 연고로 하는 그 축구 그단 이걸 그 아스널 이 저지를 입었다고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무슨 X 게임 같은 거 하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현상금도 뭐 1,000만 달러가 걸렸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란도 자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 최고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아직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에브럼 링컨 함대에 있는 아들.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아버지가 플로리다주에서 이민단속요원에게 체포돼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키웨스트에서. 그랬더니 긴 얘기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체포가 되니까 제가 9개월 넘게 중동 해상에서 USS 에브럼 링컨호에 탑승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버지가 ICE에 잡혀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아는 분이라면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가능한 모든 때에 누구든지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모두 아실 겁니다. 아버지 체포될 당시에 운전면허증 있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있었습니다. 취업 허가증도 있었고요. 우리는 이민 절차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주권을 받는,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이고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쩌면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제가 하루에 12시간 플러스네요. 12시간 이상씩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입니까, 이것도? 군인이 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안보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 아버지 이름이 루이스 마누엘 아빌레스 로아고 아들이 조슈아 아빌레스네요. 아버지는 불법 입국했다. 추방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이민세관 단속국에 계속 구금될 것이다. 이건 아들의 피 끓는 절규네요. 그걸 듣고 얘기를 한 겁니다. 취업 허가, 그리고 지금 뭐 영주권 신청 중인 거, 그게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거 아니잖아. 국토안보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군에 있다는 게 아니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면죄부야? 아니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기를 제 아버지의 유일한 범죄는 형제 자매들,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한 이후에 지금 이민세관 단속국이 퇴역군인 125명을 체포했습니다. 최소한 282명의 퇴역군인 가족 구성원을 추방하려고 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왔거든요. 박세준 씨 사례. 하와이에 살던 육군 퇴역군인이었잖아요. 퍼플하트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참전 용사예요. 7살 때 미국에 왔고 5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고 영주권자였어요. 그런데도 뭐 하와이에 그 군대 갔다 와서 그 트라우마로 약간의 무슨 그 개인적인 뭐라고 하나요? 그때 마리화나였어요? 뭐였어요? 아무튼 그런 것 해서 그게 다 끝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죄값도 치렀고 또 이렇게 이제 그 관계자들과 연결하고 보고하는 것도 다 잘하고 있었는데 너 추방당할래 나갈래 해서 자진 출국 됐잖아요. 6월 23일 지난해 한국으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연방 상원의원들이 이게 무슨 자발적인 선택이냐, 이건 강제 추방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뉴스들이 많이 가려져서 그렇지 영주권 신청 중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영주권 신청 중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인의 가족이고 군인의 아버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게 위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를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잖아요. 법적인 수순을. 하긴 뭐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신부도 뭐 군 기지에 갔다가 끌려갔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민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전히 지금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에게 이렇게 뭐죠? 전기 충격 장갑 줄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계속 그거 위험하다. 그리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교정시설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극단적인 사례는 이 사진과 함께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켄터키의 한 교도소에서 카운티 교도소에서 43살인 남성이 장갑과 테이저건 이건 두 가지로네요. 해서 막 40차례 전기 충격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미망인이 당연히 당국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했죠. 지금 IC 이민세관 단속국의 위에 국토안보부가 있잖아요. 국토안보부 소속이죠. 이민세관 단속국이 내년에 3월까지 IC 요원 거의 모든 요원에게 이 논란이 많은 장갑을 주기 위해서
뭐 2천만 달러 정도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해외 나가 있는 군인들 탄약도 없다. 보급품도 없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하는데 국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직함이 없으면서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이라고 할 수 있죠. 왼편에 있는 제러드 쿠슈너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많은 일들이 중동의 특사도 하는데 그 중동의 그 국가들과 다 연관이 돼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 그 국부 펀드에서 돈을 지원받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제러드 쿠슈너가 오른편에 있는 제프리 하킴스 민주당의 하원 원내 대표를 비밀리에 만났답니다. 이거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일부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만나서 원래 좀 알고 있었던 사이래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였던가요? 뭔가 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그 일과 연관돼서 서로 뭐 일을 함께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형사법 관련 뭐 이거 너무 강해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것 있잖아요. 그 관련 법안을 추진할 때 만난 적이 있어서 그 뒤에 이제 만났다. 그럼 어떤 분은 이 사람이 포지션은 없어도 대통령의 사위고 직통으로 연락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뭔가 만나서 의논을 하는 건 좋은 거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주택, 이민, 생활비가 너무 높은 거 이것을 의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왜 대통령의 사위가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와 의논을 하냐고. 그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도 어느 정도 하원을 민주당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미팅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미팅을 할 때 그런 거 계산 안 하겠어요? 그럼 다음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누가 하원 의장이 되겠어요? 미국 최초로 아마 아프리칸 아메리칸계 제프리 하킴스가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이변이 없다면 굉장히 높죠. 백악관 측에서는 그걸 미리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누구라도 일이 되게 해야지 되니까 만나는 게 좋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슈너는 제프리 이 원내대표가 수지 와이즈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더 가까이 실무팀에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튼 트럼프 주변에서도 오케이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공화당이 가고 그때 라인을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막 하면은 또 그때 선거를 하면서 감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미리 해놓는 게 낫겠죠.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화당의 진보 측에서 완전히 이 제프리 하킴스의 격분을 했습니다. 제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지 돼. 제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적절했는가? 여기 이것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고도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이 어떤 트윗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이 자레드 쿠슈너는 이 사람은 의논을 해야지 될 상대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의회에서 불러들여서 조사를 해야지 될 사람이야. 아니 정부에서 직책도 없으면서 그냥 그 패밀리 그 커넥션으로 돈만 걸프 지역의 독재자들에게 열심히 끌어모으고 있잖아. 딜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중요 인물이 이 사람을 만나려면 하원에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지 위원회에 세워야지 비밀리에 만나야 될 사람이야?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이게 이제 이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은 화해 무조건 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 화해하려는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 투사를 원해. 싸움을 할 사람을 원한다고 민주당은 파이터를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점점 진보 쪽으로 간다. 민주사회주의자가 너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비밀회의가 왜 필요해? 전사가 필요하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의 이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내 채널 보기를 하면은 지금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 잠깐만요, 여러분. 자, 지금 방송 되나요? 되나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 네, 됐어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끄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슈 하죠. 어쨌든 이 하킴 제프리스 같은 그 경우에는 물러나야지 된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지 된다. 지금 이 상황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슈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가 아니라 네바다주에 살고 계신 분들 지금 엄청 그쪽도 덥죠. 이 캘리포니아주도 엄청 더운데 거의 9만 명 정도가 산불로 인해서 리노 쪽의 산불로 인해서 지금 일부는 한 4만 몇천 명은 대피 명령을 받았고 또 4만 몇천 명은 대피 대기 명령을 받았거든요. 지금 다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워쇼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또 토요일에 일어난 그 산불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커넥션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